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전장의 충돌만이 아닌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싼 분쟁도 포함된다. 특히 인류는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무기보다 날카롭게 이용했다. 17세기 프랑스가 정착한 캐나다 퀘벡 지방의 언어 분쟁은 1763년 7년 전쟁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동파키스탄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강요한 정부와의 분쟁으로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방글라데시로 독립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는 어떻게 한글을 지켰고, 또 이것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역사를 바꾼 언어의 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이제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한글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탄압의 대상이 됐었죠. 네, 그 사실은 참 그 아쉬운 대목인데요. 1894년에 고종이 그 국문칙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언문을 이제 국문으로 이렇게 이제 공식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 시대 때는 지식인들에게 외면받았던 한글이지만 이제 이 근대를 맞이해서는 한글을 돌아보고 한글의 어떤 그 진면목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써야 근대화라든가 문명화 이런 것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이 제대로 그 빛을 발휘할 그 어떤 시기를 맞이했는데 일제의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191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미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일본어를 아주 많이 가르치고 일제 말이 되면은 그 뭐 조선어 말살이라든가 민족 말살이라든가 이런 말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는데 이제 일본 여행을 갔다 오셨나 뭐 해서 이제 일본 뭐가 있었는데 네. 일본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순수한 마음에서는 네. 우와 언제 저렇게 하셨지?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네, 슬픈 역사일 수 역사였던 있죠. 거죠. 배우고 네. 싶어서 배우는 그게 게 아니라 강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세요? 저희도 프랑스 사람들도 저희가 역사 수업이 있잖아요. 네. 역사 수업 때는 다 배우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들의 맞습니다.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니까 진짜 수많은 시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고1, 2, 3 다 봐요. 그 이야기는. 네. 네. 근데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역사를 바로 알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거나 교육하지 않거나 그런 이거는 나라들이 있죠. 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저도 그렇고 한자를 배워왔거든요. 네. 이런 걸음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처음에 후민정음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 한자하고의 이제 갈등, 대립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때 조선어학회의 뭐 이제 우리 한글학자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전을 만들면서 우리 말글을 지키고 또 그 시기에 그 지금 우리가 쓰는 맞춤법 있잖아요. 또 표준어라든가 또 외래어 표기법까지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제정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한글학자들이 전부 감옥에 가시고 또 이윤재 선생하고 한징 선생은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한글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의 해방, 사람의 해방도 당연한 겁니다만은 말이 해방이 된 거예요.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한자를 중시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는 이거 한자를 모르면 안 된다. 한자를 반드시 배워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에는 그 많은 어휘가 낱말이 그 한자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글과
한자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해방 이후에 12월에 바로 교과서 한자 폐지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한자를 쓰지 말자라는 그 결의를 하고 그 흐름은 이제 1948년에 국회에서 한글 전용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고 그 당시 이제 무소속 그 권태희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 전용법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공용문서, 뭐 요즘에는 이제 공문서라고도 합니다만은 네. 공용문서에는 이제 한글로 쓴다. 문제는 뭐냐면 다만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변기할 수 있다. 요 단서 조항 때문에 이 공무원들도 공문서 작성하면서 이 한글 전용법을 지키지 않고 한자를 많이 썼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정부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자를 쓰고 싶으시면 한자 쓰고 가로치고 한글로 좀 써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 대학생들이 이 한자를 한자어를 이거를 주석을 다는데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그게 그 주시경 선생의 문제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시경 선생도 어렸을 때 서당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럼 서당 가면은 천자문부터 하는 겁니다. 하늘천 따지. 그런데 대개 학생들은요, 그냥 훈장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낭독을 하고 외우고. 근데 주시경 선생은 이상하다. 그냥 우리말은 하늘인데 그럼 하늘이라고 그때 언문도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 천자를 이걸 외워가지고 또 쓸 때는 천자를 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분이 이제 국어학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됐던 거죠. 요 해방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냐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제시대에 썼던 말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요 전쟁이 지금 계속되자 야 이제 우리가 그때 썼던 말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와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말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뭐 의상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데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남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해방이 됐을 때 사실 일본어는 이제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 감정이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할 수 없는 언어가 돼버린 거잖아요. 35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제 강제로 가르친 언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말이 있으니까 우리말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쓰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말 쓰지 맙시다. 뭐 이런 이제 운동을 했었죠. 교수님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해서 남은 잔재는 그거는 털어버리는 게 맞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일제 잔재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언어는 저는 이게 문제의식을 가질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은 예를 들면 벤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벤또라는 것도 그 우리말 도로찾기 도시락? 운동을 할 때 도시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벤또도 들고 가고 도시락도 들고 갔어요. 네? 어떻게요? 예. 예? 그러니까 벤또가 도시락으로 바뀐 거는 100% 성공한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 또 벤또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 여행에 가서 경험을 하는 그 벤또. 맞아요. 또는 네. 뭐 우리 동네나 거리에 가면 일본 식당들 많잖아요. 네, 식당에서. 거기서 파는 그냥 일본 음식의 하나인 벤또. 네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럼 일본어 잔재로 볼 거냐? 아니죠. 이런 말씀이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또 너그럽게 네네. 너그럽게 이건 그냥 일본 말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냥 교류하는 과정에서 네. 서로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김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떡볶이. 기무치라는 네. 말, 떡볶이, 뭐 이런 말들 쓰고 하니까 뭐 과거처럼 뭐
어떤 언어가 힘센 언어가 힘 약한 언어를 뭐 짓누르고 억압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세졌어요. 네, 이거 생각하면은 이제는 조금 화제를 딱 전환해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21세기부터 높아졌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문화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거죠. 이 한글의 위상.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네.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된 음악까지 뭐 그렇죠. 거의 차트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 지금 세계적인 반응은 어때요? 정말 뜨겁습니다. 음. 근데 한국 문화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 나이, 연세 상관없이 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도요? 네. 근데도 60대, 50대 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고 이 토픽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시험을 봤었을 때는 시험 보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세션도 시험 볼 수 있는 세션도 많이 없었고 파리에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션이 많아지고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은 한 2배로 늘었습니다. 아, 이게 프랑스에서 한국어 시험을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8년 오. 전에 한 번 봤는데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프랑스 가시면은 아마 식당 가시면 한국인이세요? 그 물어보고 한국어로 말하는 프랑스인들도 많아요. 진짜요, 이제? 네. 요즘 많이 배우니까. 오. 우와. 객관적으로도 한국어 배우는 숫자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 많이 늘었죠. 예. 듀오링고라고 그 언어 맞아요. 학습 앱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순위가 4위인가 그랬어요. 와.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K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되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 영어로만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로 설명이 돼 있는 책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 있거나 아니 없었어요. 기초 단계만 있었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처음으로 불어로 된 교재를 만드셨어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기초 1단계잖아요. 그럼 기초 2단계, 중급 1, 중급 2, 고급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렇죠. 교재를 제작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게 불어로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문법이 있으니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다 한국어로 설명을 듣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캐치 못하는, 못하죠.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언어들로 교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는 우리 위상과 문화가 워낙 이제 좀 세계에 알려지고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좀 만들어 해야 주겠다는 생각이 되겠네요. 드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종학당에서 네, 전 세계에 세종학당. 이제 학당도 유명하죠. 많이 만들었고 네. 그 각국의 언어로 지금 그런 교재들을 어. 많이 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낼 거예요. 음. 그런데 방금 이제 카이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문법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춤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다만 아까 이제 질문하실 때 뭐랄까 그 질문의 뜻이랄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좀 엄격하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틀리면은 그거 갖고 뭐 지적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너그럽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다행히 뭐하고 사이시오 들어가는 문제 해가지고 맞춤법을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어려운 것만 해서 100점 받아쓰기 자꾸 이 시험 네. 아이들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맨날 그거 한국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어려운 것만 해서 하기보다는 요런 게 뭐게라고 규칙 가르쳐주는 재밌는 수업 시간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네.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했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게 있어야 변별력이 있다 근데 보니까. 그죠. 그놈의 변별력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송 보면 우리말 교육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에 관한 네. 뭐 그런 퀴즈 이런 거를 하죠. 이제 많이 내는데 네. 그러니까
뭐 방송이니까 이게 또 교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말을 좀 그렇죠. 예, 우리말의 어떤 속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런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함께해서 언어의 정체성을 통해서 또 생기는 그런 분쟁, 역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와 교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그 괜히 수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언어가 분명히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제국의 언어와 이제 식민지 언어가 충돌할 때는 정말 그 한쪽 언어를 없어지게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그 다양성 이런 것을 존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정말로 뭐 사용자가 많은 언어든 힘이 센 언어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그 언어가 정말 평등하게 교류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길을 열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카이나님?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언어를 사람을 억압하려고 지배하려고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썼던 도구였다면 지금은 그 언어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 발전은 가능한 그런 면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싶네요. 일단 시각적인 요소들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 한글이랑 말씀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외국 분들은 이 네. 글자가 굉장히 귀엽고 맞아요. 동글동글 예쁘다고.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아무래도 뭐 유럽 사람들도 미국 사람도 다 알파벳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메리트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충분히 영어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어 배울 수 있었는데 한국어라는 언어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불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너무나 네. 맞아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차별화된 느낌? 예. 어머가 좀 색다른데? 이 느낌을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동기들은 다 한글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저는 일주일 늦게 들어갔어요. 부모님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한국어 학과로 결국에는 가겠다고 얘기를 안 해서 다른 도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배웠어요, 한글 집에서. 근데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4일이면 배울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좀 매력적이었고 기초 단계에서는 충분히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글자고 네. 언어고 정말 의지만 강하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쉽다, 쓰기 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분명해요. 예. 그리고 한글은 이 형태가 원래 그 점과 직선과 동그라미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점이었지만 이 점은 짧은 선으로 변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직선과 동그라미로 된 글자가 한글인 거죠. 그리고 이 직선과 동그라미라는 거는 어린 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하학적 표시이기 때문에 글자 모양 자체는 아주 인지하기 쉽고 또 배우기 쉽게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자국의 문자를 가진 나라, 고유한 문자를 가진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 와중에 그 문자를 내 국민이 모두 읽고 쓰게 하려는 애민정신으로 직접 왕이 만든 나라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차라리 다 같이 쓰는 문자, 다 같이 쓰는 언어를 쓰면 세계화에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나라 내 문자를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마인드로 만들어진 문자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